네, 안녕하세요. 저는 조금 전에 강연하신 정창진 교수님만큼 내공은 깊지 않지만 최근에 제 나름대로 미술에 전혀 관계가 없었던 사람인데 그냥 열심히 해부학 가리키다가 이 그림을 보고 조금 재밌는 생각이 나서 미술 공부를 좀 시작하게 된 그런 경우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은 좀 더 사이언스하고 아트가 어떤 식으로 미술 작품에 나타나는지를 좀 살펴볼 수 있는 기회일 것 같고요. 여러분도 잘 아시다시피 이 키스라는 작품은 아마 그 세계 사람들이 가장 좋아하는 10개의 미술 작품을 꼽으라 그랬을 때 들어간 작품 중에 하나고요. 제가 알기로 한 몇 해 전에 CNN에서 조사를 했는데 6위 정도에 랭킹되어 있는 그 크림트의 그 대작 중에 하나죠. 그래서 제가 하여튼 이 그림을 좀 공부를 하면서 미술도 꽤 재밌구나 이런 생각을 좀 하게 됐습니다. 저는 우리 아이들이 자라면서 저한테 아빠 뭐 사자를 그려줘 그러면은 사자를 그리는 척 했지만 그리고 나면은 이게 사자인지 고양인지 아니면 사람인지 잘 모르게 그렸던 사람인데 그만큼 미술하고는 인연이 없었던 그런 사람인데 최근에 좀 이런 부분에 대해서 공부하게 된 것이 세상은 돌고 돌고 역시 또 기회는 누구한테나 오는구나 하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올해 11월 9일 날 제 논문이 이 자마라는 잡지에 실렸어요. 그러니까 자마라는 잡지는 그냥 쉽게 말해서 의학계통의 탑3 저널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알고 계시는 뭐 셀, 네이처, 사이언스가 자연계의 3대 저널이듯이 의학계의 3대 저널 중에 하나에 여기에 이제 저의 에세이가 실렸습니다. 그래서 제목이 구스타프 크림트가 그린 키스는 인간의 초기 발달의 생물학과 예술이다라는 그런 그림 제목을 했고요. 제가 이제 이 논문을 내고 난 다음에 조선일보의 기자분께서 제 논문을 이렇게 해석해서 기사를 하나 내주셨습니다. 하여튼 뭐 이런 내용들인데 그럼 이제 여러분 제가 처음부터 그냥 이 스토리를 들어가는 게 두 갈씩 접근을 하고 있죠. 그러면은 일단 여러분들이 클림트가 이런 그림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발생학이라는 것이 무엇인가에 대해서 한 번쯤은 같이 생각해 볼 필요가 있어요. 그래서 저는 여러분들에게 이 강의의 첫 부분을 발생학이 뭘까라는 거에 대해서 좀 소개를 해드릴까 합니다. 자, 발생학이 뭘까요? 자, 한번 생각을 해봅시다. 자, 여기 있는 학생? 엄마한테 이거 물어봤어요? 아직 호기심이 약하구나. 자, 이 학생을 제외하고는 아마 여기 있는 어른들은 한 번쯤은 자라면서 부모님들께 엄마 아빠나 어디서 났어? 이런 질문을 아마 하셨을 것 같아요. 아마 지금 어렸을 때를 한번 생각해 보시고 또 부모로서 내가 아이들한테 어떤 답을 했지? 이렇게 한번 생각을 해 보십시다. 우리나라는 아니지만 미국 사람들은 이런 생각을 했었던 것 같아요. 여러분들 뭐 이렇게 그 덤보, 하늘을 나르는 코끼리 덤보를 보면은 이 덤보 엄마가 이 출산일을 기다리면서 있을 때 이렇게 큰 새가 이렇게 덤보를 이렇게 날아다가 배달을 해주잖아요. 근데 이제 미국 사람들은 이렇게 생각하는 것 같아요. 이렇게 커다란 새가 아이를 이렇게 이렇게 옮겨다가 배추밭에다 놓으면은 부모들이 찾아봤다. 이런 얘기를 해서 서양 사람들은 이 배추 인형에 대한 추억이 좀 있죠. 그래서 한때 이 캐비지, 패치 키즈라는 것이 굉장히 그 미국에 유명했던 시절이 있습니다. 자, 그럼 서양 사람들이 이렇게 생각을 했는데 동양인 우리나라에서는 어떤 대답을 받으셨나요? 네, 저도 그런 말을 듣고 어렸을 때부터 되게 힘들었어요. 이게 맨날 뭐 엄마가 저한테 조금이라도 차별적인 뭔가 액션을 취하면은 맞아. 난 다리 밑에서 주워왔기 때문에 형보다 좀 밥도 조금 주는 것 같고 사랑을 덜 나눠주시는 것 같고 그런 좀 아쉬움이 있었죠. 예. 근데 요즘 제가 젊은 친구들한테 물어봤더니 대답이 아주 희한해요. 뭐 이런 그 좀 말씀하신 것처럼 뭐 다리 밑에서 주워왔다는 그런 대답도 있었지만 놀랍게도 배달의 민족에서 뭐 이런 말씀을 하시고 그래서 야 시대가 많이 바뀌었구나 하는 생각을 했습니다. 자, 우리나라의 대답은 좀 그래서 하여튼 엄마 아빠나 어디서 났어에 대한 대답은 굉장히 다를 것 같습니다. 이 질문에 대해서 클림트는 어떤 식으로 답을 했는지 좀 이따 말씀드릴 거고요. 그래서 이러한 문제는
지금의 문제가 아니었고 사실은 인류가 있으면서부터 자기 존재, 내가 어떻게 만들어졌는지 대한 궁금증은 당연히 있을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래서 굉장히 역사적으로 오랜 기록들이 있었던 것이죠. 그래서 제가 공부를 해보니까 저도 이제 최근 들어서 학생들한테 발생학 강의를 좀 시작을 했는데 살펴보니까 무려 기원전 1400년 정도에 인도에서 사람은 이러이러한 과정을 통해서 태어나는 것이야 라는 설명이 있었어요. 그리고 이제 여러분들이 잘 아시는 히포크라테스, 아리스토텔레스, 레오나르도 다빈치도 있네요. 그리고 윌리엄 하비라는 유명한 생리학자입니다. 그리고 레벤후크, 마에르에 걸쳐서 이렇게 인간의 발생 과정에 대해서, 생물의 발생 과정에 대해서 진지하게 연구하신 분들이 있었어요. 그래서 인도의 경전을 찾아보면은 기가 막히게 써 있어요. 혈액과 액핵이라고 되어 있는데 제가 보기에는 이 액핵이란 말은 이제 정액이 되는 것 같고 혈액은 여성의 이제 월경액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둘이 합해져서 배아가 생긴다고 믿었고요. 그 기간이 아주 절묘합니다. 이 수태가 가능한 기간에 관계를 맺어서 결합체는 배아가 되고 7일이 지나면 공 모양이 되고 1개월이 지나면 더 큰 덩어리가 되고 2개월이 지나면 머리가 3개월이 지나면 팔과 다리가 나타난다. 이렇게 우리 현대 발생학이 이해하고 있는 부분을 무려 1400년, BC 1400년이니까 2000년을 더하면 3500년 전에 이러한 지혜를 이미 갖고 있었다는 것이 참 놀랍죠. 그리고 또 재밌는 거는 인도의 의사분이 쓴 글인데 뼈처럼 딱딱한 부분은 아버님으로부터 부드러운 부분은 어머니로부터 유래한다는 아주 또 그 굉장히 소프트한 얘기도 써놨어요. 물론 요건 진실은 아니죠. 어쨌거나 이런 과정들을 우리가 어떻게 태어나는가에 대해서 설명을 했습니다. 자, 히포크라테스가 얘기한 인간의 발생에 대해서는 이렇게 설명을 하고 있어요. 사람이 어떻게 태어나는지 알려면은 너네들이 그 한 바구니에 계란을 암탉할 때 품게 하고 걔네들을 하루에 한 개씩 이렇게 깨서 봐라. 이렇게 유정란을 깨면은 1일, 2일, 3일이 되니까 심장 박동이 느껴지죠. 4일이 되면은 이제 이렇게 돼서 혈관이 만들어지면서 이렇게 이게 온 그 계란에 도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자, 이런 과정과 마찬가지로 계란이 달게 되는 과정과 마찬가지로 인간도 이런 과정을 통해서 태어난다라는 그 과정을 히포크라테스는 좀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결국은 그 당시에 이제 이렇게 남자와 여자로부터 유래하는 어떤 시멘, 그 정액이 합해지면서 인간이 만들어질 거다. 이렇게 말씀을 해서 결국은 공이 남자와 여자가 각각 역할을 해서 한 인간이 만들어진다는 것까지는 동의를 하셨던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아리스토텔레스가 이제 히포크라테스보다 좀 다음 사람인데 이 사람은 뭐 여러 가지 동물들을 이용해서 연구를 많이 했어요. 생물이 어떻게 만들어지는가, 생물의 탄생은 어떠한가 이렇게 연구를 했는데 특히 이분은 굉장히 재미있는 연구를 한 게 닭을 이용해서 확실한 연구를 했습니다. 그래서 닭이 계란을 낳기 전후에서 수탉이 접근을 하지 못하도록 펜스를 쳐서 막았어요. 그러니까 결국은 수탉이 접근하지 못하는 달걀들은 절대 병아리가 나오지 않았겠죠. 그래서 이것을 봐라. 이게 어떤 남자로부터 오는 뭔가가 이 암탉에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이 알이 달게 안 되는 것이야, 병아리가 안 되는 것이야 라고 설명을 하면서 결국은 이런 말씀을 하셨고, 결국은 어떤 그 여자의 피 속에 있는 무언가에 남자의 어떤 것이 합해지면서 인간은 이렇게 차근차근 변해지면서 이렇게 인간의 형태로 바뀐다라는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이런 이제 그 말의 설명을 듣고 난 다음에 1554년쯤에 이 자곱 루페라는 분이 그분의 그 아리스토텔레스의 말을 듣고 그린 그림입니다. 그래서 이런 이제 접근을 했고요. 그 다음에 여러분들이 지금 웬 레오나르도 다빈치 그랬는데 오늘 제가 사실은 어린이들 그래서 19금에 해당하는 그림은 여기다 안 넣었는데 이거보다 좀 적나라한 그림이 하나 있고요. 다빈치가 이렇게 그린 그림 중에 보면은 엄마의 자궁 안에 들어있는
태아의 모습을 그렸어요. 그래서 이분은 그 미술도 하셨지만 이렇게 인간이 어떤 식으로 태어나는지에 대해서 굉장히 관심이 많았고, 특히 이 태반의 구조에 대해서도 이렇게 꼭 보면 뭐 같아요? 벨코 같잖아요. 이 벨코처럼 이렇게 정교하게 이렇게 이 암수가 이렇게 엉켜져 있는 벨코 찍찍이 같은 형태를 우리 몸의 구조가 있다라는 것을 이분이 이제 또 그림을 그렸습니다. 그리고 이제 윌리엄 합이라는 분이 이제 이쯤에 살았던 분인데 유명한 생리학자입니다. 그래서 사실은 많은 사람들은 이분이 이제 인간의 혈액은 순환된다라는 순환 이론을 개발한 유명한 의사예요. 근데 이분이 사실은 한참 때 동물 발생에 관해서라는 책을 쓴 적이 있습니다. 근데 그 책의 표지에 있는 그림인데 이 제우스가 이 단자를 가지고 있으면서 이 단자로부터 여러 생물체가 이렇게 툭 튀어나오는 그림을 보여주고 있어요. 근데 이 단자의 그림을 보면은 엑스 오보 오미나라는 라틴 말이 써 있거든요. 여기 엑스 오보 오미나. 이게 무슨 말이냐면은 모든 생물은 알로부터 유래한다 라는 말을 써놨습니다. 여기서 알이라고 하는 거는 정체가 아주 애매하죠. 예, 하여튼 결국 엄마의 난자, 아빠의 정자의 어떤 컴포지션이 합한 것이 이런 것들을 유래한다는 표현을 이제 쓰신 거죠. 그래서 이분이 이런 이제 유명한 그림을 그려서 사실은 유명한 생리학자이기도 하지만 발생학적인 어떤 아이디어도 많이 제시했던 분입니다. 자, 그리고 이제 우리가 본격적으로 발생학에 대해서 과학적인 접근을 가능하게 했던 분은 이 레베누크라는 네덜란드의 과학자예요. 죄송합니다. 수정하겠습니다. 이분은 과학자가 아니에요. 정확하게 말하면 이분은 이 상점에서 포목을 팔던 포목상입니다. 근데 취미로 유리구슬을 깎아가지고 렌즈를 만들었어요. 근데 이분이 만든 렌즈의 성능이 너무 좋아가지고 무려 이런 렌즈 가지고 200배 정도까지를 관찰할 수 있는 훌륭한 아주 단순한 현미경을 만드신 거예요. 그래서 이분이 주변에서 볼 수 있는 모든 것을 이걸로 보기 시작했죠. 그래서 이분은 사실은 과학사에서는 미생물학의 아버지예요. 그러니까 박테리아 이런 것들을 처음으로 이제 우리 인류에게 소개를 해줬죠. 물론 그 당시에는 그게 박테리아인지 몰랐지만 지금 우리가 알게 된 거죠. 그리고 또 한 가지 우리한테 준 선물은 이분이 이런 것들을 이용해서 뭘 보여줬냐 하면은 바로 정자를 처음으로 보여줬어요. 그러니까 여러 동물, 여러 생물로부터 기원한 정자들입니다. 그래서 동물마다 이렇게 정자의 모양이 다르다는 걸 보여줬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분이 1677년에 이렇게 여러 동물들의 정자의 그림을 보여주고 난 다음에 또 그 후에 후배가 어떤 그림을 그렸냐면은 하트소커라는 사람이 그린 그림이 이 그림이에요. 여러분들 가끔 보셨을 그림이에요. 그래서 정자의 머리에 아기가 이렇게 축소된 인간이 이렇게 움츠리고 앉아 있는 그런 그림이죠. 그래서 이런 그림을 보면서 사람들이 상상을 하게 됐어요. 야, 인간이라고 하는 것들은 이렇게 정자의 머릿속에 축약되어 있는 축소 인간이 있다가 기회가 있을 때 얘가 촥 이렇게 성장해서 올라오는 것이야. 여러분들 이런 파일을 많이 가지고 계시잖아요. 더블 클릭하면 인간이 되는 거죠. 툭 치면은. 그렇죠? RGB나 GB 되듯이 이런 것이고 또 어떤 사람들은 이런 정자의 머릿속에 있는 게 아니고 너무 작잖아. 최소한 어떤 아래에 있을 거야. 그래서 에로스가 이렇게 계란 속에 들어있는 모습을 보여주는 예가 됐던 거죠. 그래서 사람들이 생각하기에는 이제 인간은 과연 그러면은 정자 속에 있을까? 난자 속에 있을까? 굉장히 이제 서로 생각들이 좀 달랐겠죠. 그러면서 이제 150년이 지난 정자를 발견하고 난 다음에 150년이 지나서야 비로소 포유류의 알을 찾아냅니다. 즉 난자죠. 그래서 이 난자를 발견한 사람은 칼 어니스트 바이르라는 분인데 이분이 그때 이제 본인이 어떤 실험했을 때 그 느낌을 글로 써서 남겼어요. 그래서 여기가 아주 기가 막힙니다. 나는 번개를 맞은 것처럼 뒤로 물러났다. 나는 노른자 위에 자꾸 잘 발달되어 있는 노란 구체를 분명히 보았기 때문이다. 포유류의 난자의 내용물에서 새의 알의 노른자와 그렇게 비슷한
것이 보일 수 있다고 생각하지는 못했다. 그러니까 이분이 사실은 개의 난자를 처음으로 관찰한 기록입니다. 그러니까 결국은 우리가 알고 있는 계란과 우리 난소 속에 들어 있었던 난자의 모양은 상당히 크기는 달랐지만 거의 같았다는 것이죠. 그래서 결국 이제 정자와 난자가 이 150년의 격차를 두고 우리가 찾아내게 되고요. 그러면서 발생하고 하는 사람들 사이에서는 엄청난 논쟁이 일어나요. 자, 첫 번째는 인간이라고 하는 것은 결국은 정자 속에 혹은 난자 속에 이렇게 미리 형성된 존재가 있다가 어떤 계기가 주어졌을 때 더블 클릭이 일어나면은 얘가 여자로 태어나는 거고 얘가 남자로 태어나는 것이야. 이렇게 설명을 이제 하는 부류의 연구자들이 프리포메이션 티어리를 주장했던 분들입니다. 그리고 이분들의 분파들은 그 인간의 소스는 원천은 난자 속에 들어있는 것이야. 나눈 소리죠. 아니야, 정자 속에 들어있는 것이야. 정원 소리입니다. 그래서 이런 분들이 굉장히 말이 많았고, 아까 제가 이 아리스토텔레스의 얘기를 하면서 보여줬던 거죠. 피와 정액이 합해져서 이것들이 차츰차츰 단계별로 이렇게 어떤 인간의 모습으로 변화되는 발달을 한다는 게 후성설입니다. 뒤에 만들어진다는 뜻이죠. 그래서 이 두 개의 이론이 엄청나게 이제 배틀을 해요. 그 당시에 난다 긴다 하는 생물학자들이 다 한마디씩 하시는데 이게 정리가 되는데 한 200년쯤 걸렸어요. 그래서 근데 그게 가능했던 게 과학기술 덕분입니다. 그래서 1800년 초에 오면은 지금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현미경 정도의 기술력을 우리 인류가 갖게 돼요. 그래서 굉장히 광학 현미경 기술이 발달되어 있고 또 거기에 염색을 할 수 있는 기술이 발달되면서 우리 세포 내에 어떤 이벤트가 일어나는지를 우리가 깨닫게 됩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생물학자들이 굉장히 좋은 연구 모델을 찾았어요. 이게 포유류는 연구하기 되게 어렵죠. 왜냐하면은 난자가 뱃속에 꼭꼭 숨어 있으니까 수정이 어떤 과정으로 이루어지는지 알 수가 없어요. 그래서 이 사람들이 꾀를 내는 게 급히동물, 성게나 불가사리의 수정을 관찰하게 됐는데 성게나 불가사리의 알은 굉장히 투명해서 현미경으로 관찰하기가 되게 좋아요. 그래서 이런 것들을 써서 모델을 해가지고 연구를 해봤더니 정자와 난자가 만나는 것이 보니까 이렇게 난자에 있는 핵과 정자로부터 오는 핵이 이렇게 만나서 결국은 온전한 한계로 만난다는 사실을 알게 됐어요. 그래서 결국은 이게 뭐예요? 엄마로부터 오는 어떤 것과 아빠로부터 오는 어떤 것이 합해져서 하나의 생명체가 만들어지고 이것이 2개, 3개, 4개로 쪼개지면서 인간으로 발달해 간다는 사실을, 생물이 발달해 간다는 사실을 우리가 깨닫게 하는 굉장히 중요한 발견이 1876년에 이루어져요. 오스카 허티그라는 사람이 이걸 이제 발견하고요. 그로부터 3년 이후에 어떤 팩트를 하나 더 발견하면은 이 폴 허먼이라는 사람인데 이 사람이 하나의 정자와 하나의 난자만이 수정을 할 수 있도록 되어 있다는 사실을 알아요. 그래서 처음에는 이렇게 이 난자의 정자가 접근을 해서 수정이 되면은 그 다음에 이 막이 모양이 바뀌었죠. 여기 선이 2개였는데 선이 3개로 바뀌었잖아요. 바뀌어서 나는 이제 임자가 있으니까 너네들 오지 마. 이렇게 사인을 줬다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하나의 정자와 하나의 난자가 만들어져서 이 생명체가 발생하도록 시스템이 갖춰졌다는 사실을 거의 1900년에 바로 진입하기 전쯤에 과학자들이 밝혀냈습니다. 그 이후에 막 1900년이 시작하기 바로 전에 1899년에 이 독일의 프레드릭 메블스라는 굉장히 그 착한 해부학자라고 하는 게 낫겠어요. 이분은 업적에 비해서는 그렇게 많이 알려져 있는 분은 아니에요. 근데 이분이 정자의 그림을 그렸는데 기가 막힙니다. 자, 정자의 머리가 있고 그리고 정자의 목이 있는데 목을 그냥 그려놓은 게 아니라 목에 보니까 뭔가 이 목도리 같은 걸 하나 씌워놨죠. 그래서 뭐 어둡고 밝은 이렇게 목도리가 딱 씌워져 있어요. 정말 놀라운 그림입니다. 그래서 근데 왼쪽에 보면은 제가 이제 이 공부를 하면서 독일의
그 홀스테인 교수한테 받은 그림인데 이분이 전자현미경으로 찍은 사진이에요. 가장 해상력이 좋은. 그래서 정자의 머리가 있고 목에 밟고 오던 것들이 있는데 얘가 알고 봤더니 미토콘드리아였던 거죠. 그래서 그 당시에 전자현미경이 없었던 시기에도 이 프레드릭 메부스는 이런 그림을 만들어냈던 거죠. 정말 대단한 그런 역사적 성과를 이룬 그런 분 중에 한 분입니다. 자, 그래서 1900년, 즉 1900년으로 막 들어오기 전에 우리가 인간, 그러니까 생명이 어떻게 발생되는지에 대해서 일단 기본적인 어떤 컨셉을 우리가 잡을 수가 있었던 거죠. 자, 그런데 1900년대 비엔나, 그러니까 비엔나, 오스트리아에서 그때 비엔나의 분위기는 굉장히 좋았어요. 그래서 살롱 문화가 발달되어 있었는데 보통 중산층의 그 부인이 저녁에 자신의 집에서 이렇게 과학적으로 관심 있는 분들을 모아놓고 토론을 하는 그런 문화가 있었어요. 그래서 여기 나와 있는 그 베르타 주커 칸들이라는 분은 이 그때 오스트리아 빈에서 굉장히 유명한 언론사를 이렇게 운영했던 사장님의 따님이에요. 그래서 이 따님이 저널리스트로서 굉장히 많은 그 오피니언도 내고 좋은 글도 쓰고 이랬던 분이고 이분이 살롱의 주인입니다. 그리고 이분의 바깥 양반이 에밀 주커 칸들이라는 분인데 이분은 당시에 비엔나 의과대학 해부학 교실의 교수예요. 그러니까 이 집에 찾아온 구스타프 클림프나 여러분이 잘 알고 있는 누가 있을까요? 이 당시에 많은 그 슈니찔러? 예, 슈니찔러라든지 뭐 작가들, 프로이드 이런 사람들이 다 이런 집에 왔다 갔다 하면서 서로 그 당시에 어떤 문화, 예술, 과학, 의학에 관한 지식을 서로 공유했던 시기입니다. 사실은 이 기록에 따르면은 구스타프 클림트가 이 사람의 발생이나 해부학에 대한 공부를 에밀 주커 칸들한테 이 공부를 했다고 그래요. 그래서 이분은 굉장히 그 당시에 여러분들 잘 알다시피 그 비엔나 분리파의 대장으로서 약간 새로운 어떤 분위기를 형성하기 위해서 구스타프 클림트가 이제 주커 칸들한테 선생님 우리 겨울방학 동안에 우리가 특별히 강의를 우리 예술가를 위해서 열어주세요. 그래서 이 에밀 주커 칸들이 이 그때 예술가 동맹들 사람들을 모아놓고 이제 해부학과 발생학과 조직학에 대한 강의를 했다 그래요. 이제 그런 것들을 근거로 해서 이 그림은 여러분 혹시 본 적이 있을지 모르겠는데 이 클림트라는 그 영화가 있습니다. 2006년에 나온 영화고요. 그때 이 배우가 제법 클림트하고 거의 비슷하죠? 이분이 이 현미경을 보고 있는 장면이 영화에 나와요. 그러니까 역사적으로도 클림트가 이런 현미경과 관련된 어떤 그 인지가 있었고 이런 내용들을 알고 있었다는 것을 상징적으로 보여주는 예죠. 그래서 옆에 있는 이 그림을 보면은 지금 인간이 생물이 하나의 그 수정체로부터 2개로 갈라지고 4개로 갈라지고 8개로 갈라지고 그다음에 이렇게 오디처럼 굉장히 많은 숫자의 세포체가 되고 주머니가 만들어지고 이런 과정들을 쭉 보여주면서 쭉 인간이 이렇게 발달해서 최종적으로 출생에 이르는 과정에 대해서 구스타프 클림트는 알 수 있었던 것이죠. 네. 그래서 클림트는 이 작품을 그렸던 거라고 저는 주장을 했습니다. 자, 그러면 저의 조금 논리를 이 그림을 조금 차근차근 살펴볼게요. 일단은 이 그림을 보면 여러분들 제일 눈에 들어오는 게 뭐죠? 아마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돈이라고 생각하는 사람이 있을지 모르지만 두 사랑하는 연인이 너무 황홀하게 사랑에 빠져 있는 모습. 그러니까 이런 황홀한 사랑에 빠져 있는 모습에 여러분들이 빠져가지고 이분들의 옷자락을 제대로 보지 못했을 거예요. 근데 저는 현미경을 보는 사람이라서 이 사람의 옷자락을 좀 자세히 살펴봤어요. 이게 병이라서 이 부분을 자세히 살펴보니까 여기 계란이 되게 많아요. 그렇죠? 계란, 사람에게는 난자. 그렇죠? 그리고 이 계란 사이를 잘 살펴보니까 이런 별 모양이 되게 많은데 별이 그냥 별이 아니라 뒤를 보면은 꼬리들이 다 달려 있어. 뭐죠? 난자, 정자를 이렇게 그려놨던 거예요. 그래서 이 옷자락에 이미 난자와 정자를 그려놨던 거죠. 그리고 또 여기서 주목하셔야 할 부분은
대부분의 그 난자들이 블루 칼라, 즉 청색으로 동그라미가 쳐져 있죠. 그런데 얘는 어때요? 딱 하나만 오렌지색으로 돼 있죠. 예, 그 얘기를 제가 조금 이따 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남자의 옷자락을 보면 이런 모양이 있는데 여러분들이 아마 캐치했을지 모르겠는데 조금 전에 보여드렸던 프레드릭 매부스의 이런 정자에 있는 목에 있는 이 이미지를 클림트는 캐치를 해서 이렇게 그림을 그려놓은 거죠. 미토콘드리아가 이렇게 표현되어 있죠. 그리고 이 부분을 보면은 자, 여기 난자의 모양이잖아요. 수정이 안 돼 있는 난자입니다. 그래서 보면은 얘네들은 이렇게 난자가 이렇게 되어 있고 아직 수정이 안 돼 있기 때문에 이렇게 정자를 받을 준비를 하고 있는 그런 상태의 막입니다. 옆에 가서 보면은 오렌지 색깔 어떻게 되어 있냐면 이거죠. 정자들이 이미 수정해서 들어갔고, 그러니까 더 이상 나는 추가적인 정자가 필요 없어. 그러니까 색깔을 아예 오렌지로 바꿨죠. 우리가 그 황색이나 오렌지가 뭐예요? 경고잖아요, 경고. 나한테 접근하지 마. 클림트는 이 컬러 코드를 써서 이 막의 변화를 표시했던 것이죠. 그리고 이 동그라미 숫자를 세보세요.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개. 바로 수정란이 8개로 분할을 일으켰던 시기를 이분이 표현하신 거고요. 여기 위쪽에 보는 동그라미는 12개 정도 돼요. 그래서 12개, 14개 정도 되는 12개 이상이 되면 우리가 오디베, 뽕나무 열매처럼 생겼다 그래서 오디베라고 그러는데 이 오디베 시기로 진입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클림트는 이 키스라는 작품에 결국은 엄마 아빠가 가지고 있었던 정자와 난자를 표현했고 이것들이 수정을 해서 이 오디베까지 일어나는 우리가 정확하게 말하면 수정 후 4일간의 인간의 발생을 설명한 그림입니다. 그래서 조금 제가 요약을 하면 클림트는 사실은 많은 그림을 그렸는데 그 그림의 중요한 주제 중에 하나가 인간의 생로병사를 그렸어요. 그래서 여러분이 이제 나중에 보시면 알겠지만 그래서 인간이 태어나서 꽃을 피우고 그리고 아이를 갖고 나이가 들고 그 다음에 쇠퇴하고 죽어가는 그런 과정에 대해서 클림트는 굉장히 많은 관심을 갖고 그림을 그렸던 것입니다. 그 중에 키스라는 작품은 바로 이 수정과 애기 요장들, 요 퍼스트 챕터 인생의 제1장을 클림트는 더 키스에서 인류에게 보여줬던 것이죠. 그래서 이제 아마 다음 슬라이드가 마지막 슬라이드 같은데요. 제가 이게 제1장. 이 그림은 클림트의 다나에라는 그림인데 주머니 배가 여기 있죠. 그래서 이거는 5일에서 6일 사이예요. 그러니까 인간의 4일까지, 인간의 발생 5일, 6일까지, 그리고 클림트의 작품 이름이 뭐죠? 호프2, 희망2죠. 이 작품에는 임신한 여인의 그림이 있습니다. 그래서 아기를 베고 있는 엄마의 모습이죠. 그 다음 맨 마지막으로 보여드리는 그림이 여인의 세시기, 즉, 요 아기, 그리고 아이를 키우는 어머니, 그리고 이제 노쇠해서 나이가 들어가는 할머니의 모습을 그렸죠. 그리고 여러분이 잘 아시는 바와 같이 클림트의 마지막 그 역작 중에 하나가 라이프 앤 데스, 삶과 죽음이라는 작품이 것이고 클림트가 어느 작품보다도 좋아했던 작품인데 그렇게 해서 인간의 생로병사를 클림트는 이 작품 속에서 그려냈다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비록 저는 이렇게 그림을 잘 그리지도 못하고 예술적인 감각은 없지만 이 우연히 본 클림트의 키스라는 작품을 보면서 공부를 하게 돼서 정말 기쁘고요. 또 그 덕분에 제가 요즘에 미술 공부를 좀 하게 됐어요.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네, 매우 흥미로운 주제죠. 그래서 여러분들도 익히 아시는 클림트의 키스라는 작품에서 시작돼서 이렇게 되게 흥미로운 주제의 강연 발표해 주셨습니다. 혹시 궁금하신 거 있으신가요? 질문 있으면 질문 주세요. 되게 수줍어 하시는군요. 궁금하신 거 없으신가요? 저희 유임주
박사님 올라가시면 이제 못 보시는데 되게 뵙기 어려운 분이신데. 아, 네. 원래 무슨 일을 하세요? 저는 해부학 교수고요. 예, 학교에서 학생들한테 해부학을 가르쳐요. 예, 해부학이라고 하는 거는 이제 우리 몸이 어떻게 생겼는지 이런 모습들도 보여주고 또 현미경으로 우리 몸이 어떻게 생겼는지 조직도 보여주고 또 조금 전에 말씀드린 하나의 정자와 하나의 난자가 만들어서 이렇게 학생처럼 똘똘한 학생이 어떻게 만들어지는지 우리가 또 공부하는 그런 부분이기도 해요. 해부할 때 무섭지 않아요? 처음에는 무섭지만 저도 업으로 하다 보니까 이제는 익숙해져 있겠죠. 그리고 그걸 알아야 그걸 극복해야지 훌륭한 선생님이 되겠죠. 클림트가 이런 지금 발생학이나 해부학에 대한 어떻게 보면 굉장히 자세한 그런 내용을 담았는데 그렇게 됐던 어떤 뭐 상황과 이유가 있겠죠. 아무래도 이제 그 1800년 말과 1900년 초 사이에 어떤 유럽의 생물학과에 큰 변화가 있었습니다. 뭐냐면은 인간이란 존재에 대해서 이제 의문을 갖게 되는 시기예요. 그동안에 1800년 전의 인간이라고 하면 하나님의 피조물로서의 어떤 인간이었죠. 그러니까 그렇게 뭐 인간이 발생하는 데서 궁금할 이유가 별로 없어요. 근데 1850년대에 들어와서 다윈이 진화론이라는 책을 내죠. 그러면서 이게 유럽에 확 건너 들어오면서 그 오스트리아, 그러니까 독일의 어니스트 헤켈이라는 그런 과학자가 적극적으로 수용을 해서 이 자연과학 그리고 어떤 그 내추럴 필로소피에 대한 굉장히 강력한 그 학문적인 붐이 독일에서 일어납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을 클림트가 그대로 흡수를 하면서 인간이라고 하는 존재가 어떤 이 자연계의 한 존재로서 어떤 식으로 만들어지는지에 대해서 굉장히 궁금하게 생각을 했고 이런 것들을 잘 이렇게 공부를 해서 표현한 작품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 정도로 한 정도가 아니고 지금 보면은 거의 뭐 진짜 해부학 교수가 그린 것 같이 하게 되는데 아마 그렇게 할 수 있었던 무슨 계기 같은 게 있지 않았을까요? 사실 뭐 해부학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이 부분입니다. 에밀 주커칸들이라는 분이 굉장히 그 해부학자였지만 예술적인 감각에 뛰어났던 분이고요. 그래서 이분이 이 구스타프 클림트를 굉장히 그 잘 챙겼어요. 그래서 심지어 이렇게 일반인들이 접근하기 어려운 해부학 실습실에도 모시고 가서 자 사람이 몸 속에는 이렇게 생겼고 그다음에 슬라이드도 같이 보여드리면서 자 현미경 한번 봐봐 이렇게 생겼고 이런 것들을 다 했고 특히 이제 이 그 당시에 가장 그 업데이트된 지식을 이분한테 전달을 하셨죠. 그래서 결국은 제가 보기에는 좋은 친구가 있어야 되는 것 같아요. 예. 교수님께서 클림트 작품을 이렇게 해부학적으로 보시게 된 계기가 어떤 사전 지식 없이 클림트의 분을 봤을 때 교수님의 전공 지식과 관련해서 그런 생각이 드셨는지 아니면 교수님이 개인적으로 클림트의 팬이나 이런 걸 알고 작품을 보시고 연결을 시켰는지 맨 처음 그렇게 해석하시게 된 계기가 되게 궁금해요. 아 계기요? 계기는 사실은 복잡합니다. 그러니까 고백을 하건데 제가 이 클림트의 그림에서 이런 아이디어를 얻기까지는 5번의 클림트의 키스와의 마주침이 있었어요. 첫 번째는 그 여기에 지금 안 나오는데 중요한 주인공이 그 2000년에 노벨 생리학상을 받은 에릭 칸델이라는 분이 있는데 그분이 비엔나 1900년에 관해서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하시고 있고 비엔나 1900년과 오스트리안 익스프레셔니스트 그러니까
그 오스트리아 표현주의, 그러니까 현대주의 작가, 상징주의 작가에 대해서 이렇게 강연을 한 걸 제가 들었는데 그때 약간 이 얘기가 나왔어요. 클림트의 작품에 어떤 그 스펌, 그러니까 생식세포들이 좀 나온다. 그러면서 제가 속으로 그때는 과학자 입장에서 봤기 때문에 아니 저 선생님 무슨 이렇게 신소리를 하시는 거야? 이러면서 지나갔고요. 그리고 몇 년 있다가 제가 우리 후배 교수님 방에 갔는데 클림트의 키스가 걸려 있는 거예요. 그래서 좀 키스 그림 좀 야하잖아요. 그 저도 굉장히 보수적인 집안에서 자라서 속으로 이렇게 생각을 했죠. 저렇게 상스럽지 못한 그림을 교수방에다 걸어놓다니. 이렇게 그냥 아무 소리 안 하고 나왔습니다. 근데 그 다음에 이제 세 번째로 보게 됐던 것이 이제 그 에릭 칸델이 2012년에 통찰의 시대라는 책을 쓰게 됩니다. Age of Insight라는 책을 쓰는데 거기에 이제 이런 얘기들이 굉장히 많이 들어가 있어요. 그래서 보니까 저도 워낙 이제 신경과학을 공부하는 사람으로서 그분을 존경했기 때문에 그 책을 어거지로 읽었어요. 근데 반 이상이 이 얘기예요. 그 비엔나 1900년의 문화와 뭐 예술가들, 사상가들 뭐 이런 얘기들을 막 해요. 그래서 속으로 아이 과학 얘기를 제발 하란 말이야. 그분이 이 러닝 앤 메모리, 학습과 기억에 대한 논문으로 노벨상을 타셨기 때문에 저는 그게 관심이 있는데 이분은 자꾸 이 예술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어거지로 의무감으로 읽다 보니까 어느 정도 이제 클림트의 그림에 이렇게 세포나 생식세포가 있다는 사실은 대충 알았어요. 그리고 가장 근년에 2017년에 제 아내하고 비엔나 벨베르데 미술관에 가서 클림트 그림을 봤는데 그때의 느낌은 딱 이거였습니다.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금으로 찬란한 그 황금빛 아래 두 여인네가 이렇게 꼭 안고 있는 연인이 안고 있는 황홀한 사람만 보였지 옷이 안 보였어요. 그래서 그리고 성지순례 하듯이 그 앞에서 사진 한 방 찍고 이렇게 이제 왔죠. 그래서 이제 그러던 중에 작년 6월 말에 부산에서는 하는 행사가 하나 있었는데 거기 뮤지엄 다라는 디지털 아트 뮤지엄이 있습니다. 거기를 우연히 가게 됐는데 그때 키스를 디지털로 재해석을 해서 이렇게 뿌려주고 있더라고요. 근데 그때 뿌려주는 장면에 보다 보니까 어느 순간 거기서 이렇게 제가 조금 전에 말씀드린 여러 가지 구조물들이 막 눈에 들어오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는 뭔가 그래서 이제 여태까지 제가 굉장히 건성으로 읽었던 에릭 칸델의 그 책을 다시 읽어보니까 이게 상당히 진실에 가깝구나. 그리고 깨달은 바가 하나 있었죠. 에릭 칸델이 쓴 책에 없는 내용을 내가 본 것도 있다. 그래서 이제 이 부분을 제가 조그만 그 글을 써서 하나 내야 되겠다고 생각을 해서 자꾸 쓰다 보니까 이렇게 됐습니다. 예, 저도 질문이 있는데요. 혹시 클림트 말고 이렇게 발생학과 연관시켜서 저런 그 발생학에 대한 내용을 그림으로 표시한 다른 화가가 있는지가 하나가 있고요. 두 번째 질문은 저런 쌀먹 문화라면 굉장히 디스커션이 활발했을 텐데 그럼 클림트가 그런 그림을 그리고 나서 동료들한테 나 이런 거가 재밌어서 이렇게 그렸어 하는 그런 혹시 문헌이나 이런 것들이 있는지. 네, 그 굉장히 좋은 질문을 해주셨는데요. 두 번째 질문부터 답을 해드리면은 클림트는 굉장히 과묵한 작가였어요. 그래서 항상 그림을 그려놓고 이렇게 누군가가 질문을 하면은 이렇게 말씀을 하셨대요. 그림에 다 있으니까 그냥 봐. 그러니까 그래서 클림트 작품을 해석하는 데는 굉장히 어려움이 있습니다. 왜 그러냐면은 저자 직강이 없어요. 그러니까 다 우리가 생각을 하고 유추해서 맞춰야 되기 때문에 그랬고요. 그런 면에서 제가 클림트에게 굉장히 고맙게 생각하죠. 왜냐면은 제가 이제 115년이 지난 이 시점에서 제가 이거를 이제 논문을 쓰게 만들어줬으니까요. 첫 번째 질문에 대한 답은 당연히 인간 발생에 대한 그림은 있는데, 그 리베라라는 그 멕시코 여성 작가가 있습니다. 그분이 이렇게 조금 그런 그림을 그린 게 있어요. 그래서 그리고 그 리베라라는 이름이 비슷한데 그분의 남편도 약간 그 크로스로드 오브 더 컬처라는 그 록펠러에 있는 혹시 그 유명한 그림 벽화 있었는데 그 벽화에 보면은 이렇게 인간 발생에 대한 그림을 벽화로 표현한 그림들도 좀 있습니다. 예? 칼로 리베라죠. 그래서
그 여자분이 좀 그런 게 있죠.